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졸리죠, 다들? 아니요. 전 괜찮아요. 늘 일어나는 시간. 네, 새벽에 긴 경기 보시느라 네. 피곤할 것 같은데 클린스만호가 살얼음판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처벅처벅 걸어서 일단 8강까지는 갔습니다. 네. 살얼음판을 무거운 걸음으로 무거워.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깨질 듯 말 듯 네. 하다 이거죠. 네. 8강까지 갔어요. 일단. 아슬아슬해요. 어떻게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극장골이 난무하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흥미진진해하고 있고 이번 팬들은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가 또 추가 시간이 칼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지 모르는 10분이었죠 오늘은. 네, 길었어요. 말레이시아전 끝나고 축덕을 했으면 계속 비난만 퍼부었을 것 같은데 일단 16강전을 이기고 8강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전은 일단 잊고 16강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슈야 뭐 위기에서 빛난 조규성, 조현우, 조씨들이 이끈 8강행. 미스터 조들. 제가 앞에 혹시 새벽 경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새 입중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 하이라이트를 임라이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까 기네요. 네. 처음으로 3백 가동하는 3-4-3 시스템 들고 나왔죠. 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최후방, 최전방에 손흥민, 그리고 좌우에 정우영, 이강인, 좌우 윙백은 서령우, 김태환, 중앙 미드필더는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골키퍼는 조현우. 초반에 아주 지루했습니다. 네. 3-4-3을 왜 바꿨나? 뭐가 달라졌나? 뭐 끝까지 3-4-3으로 바꿔서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어려웠던 경기였다고 저는 보는데 지루한 초반 공방 끝에 전반 13분에야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홈런볼이었죠. 아 그렇죠. 요 홈런볼을 잡은 관중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공을 안 뺏기려고. 근데 관중이 공을 잡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돌려줘야죠. 이거는 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 26분 김태환의 롱 패스에 이은 손흥민의 돌파로 기회를 잡았는데 손흥민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죠. 볼 트래핑이 약간 네. 따닥됐던 거.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잘 찼어요. 잘 됐어요. 잘 됐고 잘 찼는데 자, 전반 41분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죠. 사우디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이은 두 번의 헤더가 연이어서 크로스바를 맞고 튀었고 거기서 재밌겠어요. 네, 마지막에 골대를 살짝 벗어났는데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그때 걷어낸 거죠. 김민재 선수인지 조현우 선수인지 김민재 선수 맞는데 약간 굴절이 되는. 둘 다 약간씩 건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기사에는 살짝 걷어냈다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때 골문으로 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걷어낸 거면 대단한 스킬인데 그쵸. 역방향이었으니까 던지는. 여하튼 전반에 가장 진짜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넘기자마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내줬죠. 37초라고 하더군요. 네. 이 뚫리는 상황이 참 안 좋았죠. 느슨하게 늘어서 있다가 패스 한 번에 뻥 뚫리면서 운도 좀 나빴고요. 그렇죠. 교체 투입된 압둘라 라디프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3백이 영신통치 않자 클린스만 감독은 황희찬, 박용우, 조규성을 투입하면서 다시 4백 시스템으로 후반 중반에 돌아갔고요. 네. 이때부터 화력을 폭발시켰습니다. 후반 40분부터 소나기 슈팅을 퍼부었는데 번번이 골키퍼와 수비에 막혔고 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연상시키는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의 헤더가 헤더가 골대를 또 맞고 맞았어요. 튀고 말았습니다. 거기 맞나? 그리고 마침내 후반 추가 시간 1분을 남긴 상황에서 서령우의 헤더 패스, 조규성의 헤더로 마무리가 되면서 1대1 승부는 연장으로 들어갔죠. 연장전에서도 우리가 뭐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죠. 하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장 후반 1분이었죠. 황희찬의 폭풍 질주로 골키퍼가 치고 나오면서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 우리 공격수 한 4명 정도 있었죠. 네. 그때. 조규성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거기서 바로 슈팅을 했으면 빈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왜 패스를 했어요? 그게 좀 패스를 했어요. 그 전에 한번 그 우측에서 오른발로 날린 슈팅이 있었는데 그게 왼쪽 골대 옆으로 빗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위축이 됐나? 건지. 그러지 않았.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뭐야? 네, 엄청 아쉬워요. 그리고 액션이 컸죠, 되게. 손흥민 선수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조규성 선수가 때렸어야 홍현석 돼. 선수한테 줬을 때 홍현석 선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걸 준다고? 왜 나한테 주지? 그래서 볼터치가 잘 좋지가 않았어요. 멘붕이 왔어요.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않았거든. 그래서 멈칫하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달려드니까 네. 손흥민 선수한테 줬는데 손흥민 선수 슈팅을 조규성 선수가 블록을 합니다. 맞고 말았죠. 블록이에요, 블록. 그때 조규성 선수에 맞지 않았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게 블락이야. 어.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양보를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그래서 1골 1블락. 자 결국 이렇게 그리고 연장 후반 9분에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도 기가 막혔죠. 막혔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죠. 잘하긴 하더라고요. 골키퍼 정말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갔고요. 승차를 가다니. 우리의 비티어누 골키퍼가 3, 4번 키커의 슛을 멋지게 막아내면서 만치니 감독을 퇴근시켰고요. 네. 가라. 그리고 한국의 4번 키커 황희찬 선수가 골망을 깔끔하게. 흔들면서 8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도 아까 승부차기는 연습을 확실히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잘 찼어요. 잘 구석으로. 차더라고요. 아니 김영권 선수도 그랬고. 정석이에요 그거 완전. 그럼 뭐 막을 수 없는 슈팅들을 차더라고요. 네. 부럽다. 그 승부차기 얘기가 나와서 승부차기 얘기부터 하면은 사실 이미 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승부차기까지 준비가 돼 있고 뭐 당연히 준비해야 네. 되는 거긴 한데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보통 감독들이 보통 경기 전 기자회견에 오면 90분 안에 끝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거 좀 짜증나는 멘트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도 승부차기 다 준비했던 대로 잘 됐다. 나의 플랜에 다 승부차기까지 플랜대로 됐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승부차기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니 보통 근데 승차까지 가지 말자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경기에 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데뷔는 준비했다는 그래도 건 뭐 해야 되니까. 데뷔 열심히 하셨네요. 데뷔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입 밖으로까지는 안 네, 해요. 여튼간에 그 승부차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첩을 보는 장면이 하나 나왔었죠. 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명히 팀에 약속돼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뭐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어서 분위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붉은 악마가 있는 쪽으로. 곳을 향해서 네. 공격을 하게 됐.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하게 된 부분은 뭐 그래도 좀 우리에게는 좀 유리한 거죠.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 거의 고 섹터, 그러니까 딱고 사우디 홈 경기였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고 골문디 네. 고한 구역만 빼놓고는 전부 녹색 흰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쪽 골대로 차게 됐던 거는 우리에게 조금 행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먼저 상대가 차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맞아요. 먼저 차야 돼요. 그리고 뭐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 먼저 차는 팀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부차기 순서도 바꾸고 그래서 이랬었는데. 뭐 바꿨었는데 아이팝에서 바꿔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효과적이지 없다. 않다 해서 다시 돌아왔죠. 근데 여튼간에 2011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승부차기 패배로 아쉬웠던 순간이잖아요. 한일전. 당시에 이제 그라운드에 박지성 그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철, 이용래, 홍정욱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세대 교체를 한 젊은 선수들이 한일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1, 2, 3번이 다 실패를 그러니까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문을 벗어나 버렸죠. 아시안컵에서 승부차기를 유쾌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고. 네. 아시안컵 쪽 압박감이 이훈재 선수가 상당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방들 보여주면서 이겼던 기억도 있긴 근데 하지만. 그게 정석이거든요. 2002년이. 네.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황선홍 선수가 베테랑이 1번을 차고 그다음에 5번을 찹니다. 홍명보 선수가 5번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손흥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손흥민 선수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네.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 평소답지 않게 그 치키까지 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라 할까요? 준비 시간 엄청 많이 우리 걸렸죠. 표현으로 마가 많이 떴죠. 일본은 진짜 힘들어요. 일본 진짜 힘들죠. 힘껏 차더라고요. 네. 사실 그 우리가 순서가 손흥민, 김영권, 권, 조규성, 성. 황희찬이었죠. 네. 아주 뭐 바람직한 순서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손흥민 선수가 사실 막 그 화성룡 기자하고 카톡하면서 승부차기 갈 것 같다라는 얘기 제가 후반전 정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손흥민이 또 키커로 나와서 못 넣었던 경험들이 꽤 있지, 있잖아요. 있지. 근데 물론 요즘은 굉장히 요새는 연습해서 잘 잘 넣지만 또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난 승부차기 하긴 했었는데. 보면서 승부차기 키커를 나오는 거 보면서 야, 그래도 빅리거에서 페널티 차는 선수들이 그렇죠. 일단 2명이나 있고 전문 골잡이 조규성 있고. 네. 그러니까 탄탄하다 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방향이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막을 수 없게 강하게 차서. 잘 찼고 김영권 선수는 완전 코스가 구석으로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았죠. 저는 오히려 골문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고 걱정해서 너무 사이드로 차버리길래 완전 골키퍼가 근데 방향을 바꿨죠. 맞죠. 못 막았죠. 그러니까 그 김영권 선수는 그 원래 고등학교 시절부터
발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예요. 그리고 풋살을 그 일찍부터 했고 테니스 공으로 하는 훈련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발 기술들이 좋은 선수여서 사실 뭐 킥도 정확한 편이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또 수비수가 잘 차지 않는 또 PK를 네. 잘 끊으면서 분위기가 좀 우리한테 왔어요. 그 두 키커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있었고 우리 골키퍼 코치가 그 독일 대표팀 그렇죠. 쾌브케. 네. 코치 노이어 올리버칸 네. 코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조현우 골키퍼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코치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줬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또 와이프가 오른쪽으로 뛰라고 한다. 그걸 멘트에 묻혔죠. 본인이 본인 멘트를 덮었습니다. 와이프가 정말 사랑꾼이에요. 네. 네, 울산 사랑꾼. 근데 다 조현우 선수는 방향을 엄청 잘 읽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니, 사우디 골키퍼도 방향은 잘 읽었어요. 아, 그래. 방향은 잘 읽었는데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막을 수 없는 대로 찼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현지 언론 혹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치니 감독도 그 키커를 세울 때 조금 아쉬움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특히 조현우 선수한테 막혔던 그 키커들이 전부 좀 뒤늦게 교체 투입된 선수라 약간 그 경기 템포 호흡이 좀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예전에 뭐 요 얘기 잠깐 하면은 제가 이훈재 골키퍼한테 그러니까 전지훈련 한번 같이 전남 전지훈련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획기사 한번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자가 한번 그 차보고 막는 걸 한번 해서 나 기획기사를 한번 쓰고 싶다 했더니 이훈재 선수가 저랑 굉장히 가까운 편인데 그때 이거를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냐, 이 경기가 아시안컵 8강이냐 4강이냐 결승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월드컵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FA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경기를 어떤 흐름으로 풀어왔느냐에 따라서도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과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게 원정이냐 홈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통계랑 이런 것들 막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찼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이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는 좀 이거 좀 재밌게 그냥 흥미롭게 하나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너의 했다가 흥미를 위해서 내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훈재 선수가 좀 그 자존심이 세서 이거를 거부하는 거라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신뢰되는 요구였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선수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을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때 느끼는 근데 그 템포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만치니 감독은 일단은 이 경기를 90분 안에 끝내려는 정확한 플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체들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일찍 빼고 그랬어요. 좀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김영건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이 지금 5명을 꾸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베테랑들. 승부차기는 전적으로 그 선수의 경험과 역량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5대5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를 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아니 뭐 승부차기 이훈재 코치의 예전에 한번 코치할 때 보니까 무조건 보고 뛰라 그러더라고요. 이훈재 코치는 킥을 보고 뛰어라. 네. 그때 그것도 근데 전북 그 코치 시절에 송범근 골키퍼 했던 얘기 그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구석으로 찰 수는 없다. 구석으로 차서 100% 성공할 수 없다. 선수가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뛰면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어차피 승부차기 확률이 70% 정도 되잖아요. 성공 확률이 더 그러니까 높나요?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높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을 확률이 뭐 20%밖에 안 된다고 네. 하면 10개 중에 2개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 막으면 되는 어. 겁니다. 5개 중에. 그러니까 그걸 다 막으려고 하면 예측을 하고 뛰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뛰어버리면 그건 버리는 거지 않냐. 근데 보고 뛰면 최소한 20% 이상의 확률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훈재 선수는 근데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골키퍼하고 비교해도 뛰어나야지 또 네. 좋은 골키퍼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런 훈련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번호 외우기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예전에 이승엽 선수 막 한국 아시아 신기록 홈런 세우고 이럴 때 동체 시력
텔레비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막 싹 지나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숫자 확 지나가는데 그걸 맞추는 거. 근데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잘 맞추던데.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동재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확 떴다가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에 떴다가 사라지고 훅 지나가고 어디로 지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숫자나 글자를 확 보내면 그 글자를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 눈이 좋아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해서 어떻게 됐냐? 나온 김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쓰리백 얘기를 좀 그쵸. 해보면 전술 변화가 있었죠. 근데 전술 변화가 사실은 이거는 쓰리백이라기보다는 파이브백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 전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이 이렇게 내려서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는 사실상 뭐 그러려면은 사실 조금 보호해주는 좀 링커 역할의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성 황인범 선수는 둘 다 약간 좀 더 공격지향적인 또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버린 따로 놀게 되는 거죠. 따로 놀게 됐고 그러니까 미드필더하고 수비 간격이 굉장히 넓었어요. 넓으면 안 되는. 맞아. 그 윙백은 첫골 완전 허용하는 위에 장면도 가지고. 보면 느린 장면으로 보면 아예 그 쓰리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완전 텅 비어 있었거든요. 텅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진과 최후방 수비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고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수비 패스 한 번에 그냥 빵 뚫린 거죠. 그러니까 1선, 2선, 3선이 정말 다 따로 노는 기분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도를 한 거 자체를 갖고 저는 뭐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원래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실패를 하면 비판을 받는 자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뭐 나쁜 시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도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6골을 허용했잖아요. 이건 뭐 아시안컵 역사상 7골 아니 그 조별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 아시안컵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없던 일이죠. 네.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6골을 먹은 거는 없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비를 안정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중요한 16강 경기에 왜 이런 모험을 하냐? 글쎄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독이 어떤 한 전술을 할 때 하루 이틀 훈련해 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준비를 하기는 했을 거라고 황인범 선수가 봅니다. 계속해서 준비 네. 훈련하던 쓰리백이었다고는 했어요. 네. 조규성 선수도 쓰리백이어서 뭐 전혀 낯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옹호를 하더라고요. 네. 감독님을. 네. 일단은 뭐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뭐 일단은 아직은 신뢰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긴 해요. 그 클린스만의 그러니까 오늘 뭐 할래? 그러면 쓰리백이요. 할래? 그래. 그래. 약간 점심 메뉴 잘해줘. 아니 댓글에 보니까 오늘 쓰리백 하래더라. 야, 좀 해보자. 이런 자, 여론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고마운 감독이죠. 얼만큼의 자유를 주는 건지 궁금하네. 심하게 막 어쩌고를. 그러니까 사실 많이 먹. 감독의 전술이 가장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수비라고 수비 보거든요. 전술이죠. 공격은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는 감독이 어떻게 손을 쓰기가 한계가 있죠. 근데 수비 같은 경우는 감독이 어떻게 이 짜임새를 맞춰서 가느냐에 따라서 수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수비가 이렇게 뻥뻥 뚫려버리면 이건 전술이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이지만 이번 경기 저는 조금은 개선됐다고 보기는 하는데 공수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벌어졌던 게 우리 조별리그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오늘도 문제잖아요. 그랬죠. 뭐. 조금은 저는 줄어들긴 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멀어진 부분은 솔직히 또 그거는 또 이제 체력적인 체력적인 문제다.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튼간에 그리고 후반전은 사실상 우리가 공격을 네, 더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 수비의 간격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감독도 이 간격을 벌려서 축구를 하라고 하는 감독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감독을 옹호하고 선수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좀 상대를 조금 얕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상대는 어려운 팀이고 그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존중하면서 경기를 할 거다라고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개인 기량 위주로 그러니까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 옆선과의 선을 맞추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쓰게 하는 게 이제 감독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전에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 부임했을 때 가장 경기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취하는 제스처가 앞으로 나란이에요. 열 맞추라고. 열 맞추고 열 간격을 딱 유지해서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사사이 축구가 그런 식의 축구가 굉장히 안착되는 과정이었던 시기죠. 과정이죠. 2000년대는. 네. 그래서 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전술이었거든요. 앞뒤 2선, 3선, 1, 2, 3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야 공을 뺏기지 않고 또 공이 뚫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화 돼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의 그런 정렬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좀 흐트러져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외신들이 쓰는 표현이 디스플린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잘 준비된 그리고 잘 정돈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좀 없었던 없죠. 거죠.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아 있는 모습들. 수비는 매번 하는 훈련들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뛰고 맞춰 올라갔다 그럼요. 내려갔다 하는 이게 우리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라 사선을 네, 맞추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면 이 열이 딱 맞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은 그런 데서 온 게 아닌가라는 싶어요. 그 상대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얕보면 안 돼 해도 내 앞에 있는 선수가 지금 내가 유럽에서 맞붙던 상대보다 훨씬 솔직히 기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발이 더 안 떨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역시 만들어내는 게 감독이 그럼요. 감독이 때문에 그거는 뭐 혼을 내서라도 네. 이게 계속 그게 조직력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계속 아쉬운데 어쨌든 아쉬움을 딛고 계속 개인 기량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올라가.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다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막지 않으면 뚫리더라고요 보면. 이 공이 딱 왔을 때 김민재가 항상 여기 왼쪽으로도 뛰어가고 오른쪽으로도 뛰어가고 계속 달라붙는데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3백이었다 보니까 수비가 한 명 더 있어도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김민재 초반에 잘라먹는. 네. 아 근데 그 참 김민재 선수는 딱 봐도 보여요.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게 그러니까요. 네, 상처를 받. 그러니까 내가 유럽 리그에서 그렇게 어. 무실점으로 달리고 있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아시아 132한테 3골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실점 장면에 다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 혼자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조직력의 문제이긴 한데 그 공간을 주는 게 문제이고 이미 김민재 선수 앞에 사실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인데 저 그걸 쓰고 싶다 못 썼는데 내가 일로 가겠다라는 사인을 줘요 말레이시아 선수가. 그리고 글로 공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바로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수비를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지금 아마 자존심이 상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 중에 호주는 나흘 쉬었지만 우리는 이틀밖에 못 쉰다. 네. 연장전까지 치렀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없겠냐라는 질문에. 대답도 네. 살짝 좀 이건 우리가 조 1위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네. 그래서 내가 조이- 조 1위를 하고 싶었던 거다. 뭐 약간 이런. 그럼 그럼 우리는 누구는 조 1위를 바라지 않은 사람 그럼 하셨으면 그리고 됐는데. 그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피하려고 조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뒤끝은 굉장히 안 좋죠 사실. 감독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고. 그러니까 역시 신경 쓴다 보니까 네. 댓글을 요런 같은 거. 뭐 경기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너무 계속 많이 같은 질문을 나왔어요. 듣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사전에 뭐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이건 뭐 굳이 기자를 혼쭐 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감독이 조 2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축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자기 축구 지론을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 2위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밖에 못 쉬고 8강을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조 1위를 못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인터뷰 스킬에 대한 부분이고 약간 인터뷰를 좀 약간 인터뷰도 천진난만하게 솔직하게 이 형 구김살이 없어요. 솔직하게 하다 넉살 좋게 보니까 말씀하시죠. 감독으로서는 좀 불필요한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클린스만 감독 감독의 인터뷰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오늘은 또 뭐를 지적할까. 근데 여하튼 체력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저도 120분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 감독의
전술 뭐 전략 이런 것들 중에 전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말레이시아전이에요. 말레이시아전 물론 우리가 1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걸 잃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니, 아니 요르단전부터 잃었죠. 네. 요르단전을 가볍게 갔어야지 뭐 되는 그때 좀 건데 이상하긴 말레이시아전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체력 로테이션도 못했지, 카드도 못 털었지, 세 골이나 먹었지. 이기지도 못했지. 뭐 다행히 이제 카드가 문제는 뭐 이렇게 좀 뭐 골고루 받고 네, 있죠, 지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강인 카드도 좀 아까워요 오늘. 아, 그러니까 이강인은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오늘도 보면 투지가 장난 아니잖아. 오, 연장전에서도 진짜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지가 있고 승부욕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행동들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경고 아직 경험도 많지 않아서 경고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받은 게 살짝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역습 상황이긴 했는데 좀 뭐 사전에 저기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나 유니폼 봐요. 탈력을 실험해 볼 것도 아니고 너무 잡았더라고. 너무 잡아당겨 보더라고. 너무 잡았더라고. 너무 어. 살짝만 이렇게. 걔네 게 아디다스여서 좀 궁금했나? 우리는 나이키인데.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거는 선수 이 경기 내에서 교체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 경기에서도 이게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바꿔준 거는 손흥민 선수 오른쪽을 보내고 이강인 선수 왼쪽 보내고 조규성 그쵸. 선수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그 크로스로 끝내버리겠다는 걸 느껴졌거든요. 니들 잘하는 거 해. 네.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참 감독이 뚝심이 없어서 좋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사실 초반에 3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수비적인 안정 워낙 조별리그에서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꺼내들었다 생각하는데 지금 먹혔으니까 빨리 바꿨잖아요. 황희찬 선수 투입하고 그것도 황희찬 선수 넣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비 한 명 빼면서 교체는 잘 잘하시는. 조규성 선수 투입하고 근데 진짜 그 최대한 이게 뭐 우승도 물론 우승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축구에서 이 대회에 준우승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준우승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국에 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훈련하는 3일, 4일이 늘어날 때마다 팀이 훨씬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팀은 평소에 클럽 팀과 다르게 그렇게 후련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자주도 안 보이고. 네, 물론 이 대회가 끝나면은 세대 교체가 조금 더 많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은 아마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끼리 승리하는 경험을 그리고 이기는 경험 그 기쁨의 정서를 굉장히 오래 갖고 가면서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번 대회 공교롭게도 4경기를 치렀는데 아직 승리가 1승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무승부를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무승부를 통해서요. 승리 꾸역승 DNA. 사실상 무승부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해서 무승부를 했다는 거는 패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처지지 않는다는 정도만 배울 수 있죠. 너무 또 네. 신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어디 기사 보니까 그 3백 전술이 클린스만 감독이 3백 전술을 선발부터 쓴 경기가 예전에 헤르타 베를린에서 마지막 경질되던 페이스북으로 경질이 아니고 페이스북으로 사임 사임이죠. 발표하기 직전 경기래요. 3대1로 진 경기. 페이스북으로. 근데 굳이 뭐 그것까지 꺼내들 필요까지 없었는데 좀 약간 웃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죠.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건데 뭐 근데 사실 그거는 팀이 그러니까 그 전에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3백을 쓰는 거고 이제 그 상황이 돼서 그 뭐 나 이제 못하겠어가 되든 경질이 되든 뭐 되든 거 이것까지 다 해봤다 그러니까. 어필인 거죠. 네, 심리적으로. 아니 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을 써보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뭐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준비했던 거를 더 탄탄하게 가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몇 경기 실패했다고 바꾸고. 쓰지도 않던 걸 이것저것 다 써본다고 쓰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네. 그 결과적으로 효과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일단은 때문에 아무튼 뭐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서는 한국에서는 포백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한국은 무조건 3백으로 쓰리백. 가야 된다라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포백을 하려다가 못했죠. 도저히 안 되니까 3백으로 끝까지 밀고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엔 포백만 썼어요. 와가지고 포백 바꿔보려고.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일단 떨어지고 아. 근데 포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열 잘 맞춰야 되고 정말 조직력이 중요한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래야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한국은. 그리고 윙백이 약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백이 정착이 돼 있잖아요. 많이. 베어백 감독이 많이 또 이식시켰죠. 거에. 아니 아드보카트 감독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우리나라 일단 대표팀에서 보면 포백을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 썼던 감독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선제 축구를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왜냐면 그때 그래서 뭐 그런 우리 K리그에서 포백을 제일 잘 썼던 감독이 조성환 이제 감독 아니에요? 성남 김학범 감독. 김학범 감독. 그 전에 조성환 감독. 네. 부천 SK 때도 네. 포백의 전도사라고 했어. 근데 뭐 니폼니시 감독의 후계자라고 해서. 네, 아기자기한 축구를 좀. 그래서 한때 포백이 정답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그 이후로 또 돌잖아요, 전술이 계속 이제 바뀌니까. 쪼개지면서 네. 다양한 전술이 나오고 네. 이제 3백도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포백이 지금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일단 그렇게 들고 나왔으면 그 대회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백을 평가전 때도 이제 중간 쓰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걸로 딱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플랜 A도 덜 다듬어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훈련했다고 하면서 갖고 나와서 별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오히려 쓸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정적으로. 뚝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 전반전에 그래도 실점 안 하는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사우디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골대 2번 맞추는 거. 근데 물론 그건 세트피스였으니까요. 세트피스니까. 후반 실점할 때 3백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좀 뭐 운도 네. 좀 없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네, 뭐 그렇죠. 여튼간에 네, 뭐 그래서. 3백이라서 골을 먹고 4백이라서 네. 골을 안 먹고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전술을 딱 가지고 왔으면 물론 플랜 B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플랜 B라는 게 사실 상대 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수 구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플랜 A가 그 아시안 무대에서 작동을 안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건 하고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 또 플랜 B로 단다고 또 되는 해서 것도 또 아닌데. 되겠어요 그게 A가 안 되는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게 또 결과로 예, 결과론이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는 맞습니다. 플랜 A가 세 경기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감독의 책임이 굉장히 큰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좀 아까 뭐 윙백 좀 우리나라 대표팀이 예전부터 뭐 약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수가 김태환 선수 아닌가. 김태현 선수는 예. 뭐 워낙 이번 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골 넣는 상황에서도 사실 김태현 선수가 오른쪽에서 계속 오른발 크로스를 올리다가 왼발 크로스를 딱 올리면서 서령우 선수 왼발 크로스였나요? 그게? 네. 왼발 서령우 선수한테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저는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계속 접으니까 오른발로 차려고 왼발로 차면 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 접으니까 아 저렇게 왼발을 못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들었나 봐요. 정말 올리고 약간 뭐 2006 월드컵 그 박지성 선수의 프랑스전 골도 약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코스가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그때 요르단전에서도 그 마지막 그 황인범 선수의 그 골 그 장면에도 그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올려줬었거든요. 막판에 이런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는 게 김태현 선수의 발에서 마지막에 시작이 됐다. 쥐났죠. 김태현 선수 쥐났던 것 같은데 골문 앞에서 김태현 선수 쥐났었나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가 좀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몸 상태가 그쵸. 완벽히 아니, 좋진 않을 테니까. 종아리 근육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보면은 그 캅슬리브라고 하죠. 이제 그 종아리를 이제 타이트하게 막 잡아주는 검은색 거를 그런 게 지금 있잖아요. 착용하고 착용하고 뛰는 뛰고 거구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플랜 A는 일단 그 김진수 선수가 다쳐 있던 상황에서 이기재를 왼쪽에 쓰고 서령우를 오른쪽에 쓰는 그 이제 풀백으로 쓰는 전술을 플랜 A로 준비를 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다 공격적인 성향은 굉장히 강한데 수비가 굉장히 약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자꾸 흔들리는 데에서 이걸 원인을 찾고 수비 숫자를 한 명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서령우 혹은 이제 김태환이 들어왔죠. 이기재 선수가 다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좀 다소 줄고 공격적인 역할을 주려고 했던 거라서 사실 그 논리적으로는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뭐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또 그라운드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그러니까 뭐 30분씩 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상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 집중해서 그 전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죠. 지금 급급한 이게 상대하고의 어떤 조합, 그다음 상대하고의 상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부터 해결해 보자라고 나왔다라는 그 배경이 조금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르단전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상대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베스트 11 똑같이 들고 나와서 똑같이 데뷔한 하다가 거 맞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에 집중하는 그 감독들이 좋아하는 그 우리 거에 너무 집중하고 그럼 결국 이기재 선수가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백 카드도 이게 준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아무래도. 네. 그때 이미 3백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호주와 8강전. 호주도 사실 이번 대회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면 조별리그 보면 시원시원한 승리가 인도네시아전은 뭐 신태용 감독이 용감하게 그냥 벼랑 끝으로 달려들면서 많은 골이 나긴 했지만 네. 조별리그를 보면 인도한테 2대0, 시리아 1대0 이겼고 우즈베키스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물론 2연승으로 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우즈베키스탄전은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인도라든가 뭐 완전히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팀들한테 그렇게 화끈하게 몰아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호주 경기를 뭐 저도 골만 봤는데 평가를 보면 일단 신장이 좋고 아무래도 좋아요. 피지컬이 좋죠. 네. 피지컬은 좋은데 사실상 유럽 팀이죠. 유럽 팀이죠. 느리다. 발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 발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 당연히 승산이 있죠. 좌우 흔들고.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28전 8승 11무 9패. 우리가 열세네요. 호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는 건 맞아요. 네. 2015년 우리 결승에서 아셨죠. 그때 연장전에서 네, 아셨죠. 2대1로 지면서 2015년 대회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손흥민, 김진수 선수 특히 떠오르는데 아마 그때를 또 벼르면서 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른 조 얘기 네. 잠깐 하고 갈까요? 일단 뭐 요르단과 이라크전이 거의 뭐 세계적인 이건 세계적인 토픽이죠 이거는. 네. 야 어떻게 그런 드라마틱했다고도 그 말 다 형용을 못하는. 자기가 경고 한 장 있는 거 알았을 텐데. 그 경고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정말 봤어요? 쓸데없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또라이구나. 약간 아니 심판도 얘하고 약간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뭐였냐면 전반 심판이 뭐 망설임 없이 주던데 뭐 네, 보니까. 외신들이 쓴 표현들 중에 헤지테이션이 없었다라는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됐든 아무튼 얘는 너는 경고야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고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요르단이 선제골을 넣고 그 직후 상황이에요. 경기가 재개된 상황에서 그 공중 경합을 했는데 상대 선수와 경합을 좀 세게 했어요. 자기가 파울을 당했다가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다가 경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쓸데없죠. 쓸데없네. 정말 쓸데없죠. 왜 그랬을까? 욱했네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골 먹은 것도 짜증나고 그 세레모니가 걔한테는 굉장히 그 짜증이었나 보죠. 밥 먹는 게. 네, 밥 먹는 그 세레모니 굉장히 짜증이었나 보죠. 여튼간에 그렇게 의미 없게 그거를 받아맞고.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멋있게 역전골을 넣은 다음에 기가 막혔었죠. 네. 정말 불필요한 옐로 카드. 정말 웃겼던 거는 그 잔디에 앉아서 먹는데 그 벤치에 있던 동료가 와서 일어나라고. 아니 왜냐면 야, 이건 아니야. 아니 벤치에 있던 동료는 봤어요. 심판이 오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관중삽에 엄청 길게 돌았잖아요. 네, 돌 산책 때 사고를 거의 해버렸죠. 주심이 계속 계속 호각을 네. 물었더라고. 계속 히스를 들어오라고. 심취했어. 아니 요르단 그러니까 이제 그 이라크 축구협회가 막 진짜 초까지 재가지고 프레임 수까지 재가지고 요르단이 더 오래 걸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요르단 때도 주심이 굉장히 그 경고를 했어요. 그만해라, 빨리 와라. 그리고 와서도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굉장히 경고를 세게 줬었던 상황이에요. 봤잖아 그걸. 근데 왜 그럴까? 그걸 봤잖아. 그러면 그만해, 아니, 산책을 적당해야지. 했으면 둘 중에 이걸 하나만 하지 했어야지. 말아줘야지. 아니면 산책을 하지 말고 이걸 하든지. 잔디를 먹지 말고 술을 마시든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나 봐요 진짜. 그런 말도 있더라고. 이게 그 잔디 먹방 같은 게 그 요르단의 뭐 이렇게 손으로 전통 먹는 음식 뭐 그런 걸 조롱하는 거 아니냐. 전통 음식을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뭐 풍습이 있다고는 하던데. 현지 기자들이 AFC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경고를 줄 수, 그러니까 골 축하 행동으로 경고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시간 낭비가 맞냐? 왜냐면 시간 낭비로 보면은 요르단도 만만치 않았다. 걔네는 안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그럼 조롱이냐? 그럼 걔네는 똑같은 그 세리머니를 물론 똑같은 세리머니를 했기 때문에 조롱이라고 봤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근데 뭐 다 합쳐진 거라고 보고요. 다 합쳐졌죠. 네. 귀신죄 적용. 심판이 짜증이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숨이 찼어 하도 불어서 휘스를 지금 득점 1위거든요. 아이만 후세인 선수 6골. 이러고 만약 득점왕 차지하면 이것도 토픽감이야 이지 않을까. 찾을 가능성이 꽤 있죠. 요소 골이면 지금 아마 2등이 4골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르단이 우리가 이제 호주를 꺾고 올라가면 요르단과 만나게 되죠. 요르단 네. 타지키스탄을 아직- 이제 요르단을 그러니까 요르단이 타지키스탄을 이긴- 꺾으면 이긴다고 봤을 때 네. 뭐 객관적으로는 요르단이 앞서니까 네. 요르단 타지키스탄전 승자와 만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2조가 죽음의 조였다. 네, 또 만나면 조 3위가 지금 4강까지 올라가고 자 그리고 다른 팀 중에서 역시 타지키스탄이 올라온 게 굉장히 큰 네. 이변이었고, 알립니다. 야 타지키스탄이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이 제가 찾아보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토의 93%가 산악 지형입니다. 와. 그리고 해발 7,000m 이상 봉우리가 3개나 되고요. 와우. 아, 여기 원정 어렵겠네. 그리고 해발 5,000m가 넘는 파미르 고원이 있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가 높은 나라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도 굉장히 좁고 좁고. 축구할 공간도 많지 않은 나라예요. 야.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타지키스탄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5개 팀이더라고요. 현재. 팀이 5개. 예, 프로 리그가 5개 팀이고 2015년에 10개 팀이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왜 줄었어? 경제 사정이 좀 있겠죠. 그리고 타지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신이손이거든요. 사리체프. 아, 예전에 천안 1화에서 뛰고 성남 1화에서 뛰고 타지키스탄 선수. 예. 선수구나. 그 또 한 명 있었어요. 전북과 안양과 부천에서 뛰었던 비탈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비탈리. 꽤 오래 뛰었어요. 네. 90년대 중후반, 2000대 초반 정도에 일본도 잠깐 갔다 오고. 근데 이 두 선수가 타지키스탄 국가대표로 A 매치가 딱 한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예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996년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평가전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타지키스탄 그때 이제 그 소련에서 못 왔나 그래.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제 구소련에서 분리돼 가지고 네. 구소련 출신들이 이제 전부 축구 선수들이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타지키스탄 본국 리그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데 러시아의 선수를 차출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차출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7명이 와요. 평가전을 하러. 선수가 너무 모자란데? 선수가 모자라니까 타지키스탄 출신 선수를 찾아라. 해가지고 당시 한국에서 뛰고 있던 신혜손이 구소련 출신인데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태어난 거죠. 이 선수도 물론 그 소련 그 프로리그에서 뛰었죠 당시에. 그리고 비탈리 이 선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할머니인가가 타지키스탄 출신이라서 타지키스탄 혈통이다. 그래도 아홉 해가지고 이 선수를 타지키스탄 대표팀 유니폼을 입혀서 뛰게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9명인데? 2명 모자라잖아요. 네. 코치가 뜁니다. 해가지고 이게 되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평가전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겼나요? 우리나라가 누가 크게 이겼죠. 스코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96년도니까 약간 좀 되게 좀 재밌었던 평가전인데 예,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타지키스탄입니다. 야. 갑자기 라떼가 다시 부활한 느낌. 요즘에 제가 라떼 가끔씩 비슷한 거 하나씩 하거든요. 네. 갑자기 응원하고 싶다 타지키스탄. 아니 타지키스탄은 지금 진짜 정말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그 뭐 경기 아랍에미리트를 꺾었으니까. 네. 벤투 감독. 예. 그래서 벤투 감독도 아까 뭐 벤투 감독이 뭐 좋다는 얘기 댓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벤투 감독도 단점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장점도 물론 있고요. 그렇죠. 네. 뚝심이 너무 강한 지도자죠 이분은. 그때 동점골 넣고 우리가 지금 극과 극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극이 좀 낫다는 거지. 아, 그때도 얼마나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때. 아니 그 극과 없나? 극이에요. 그 사이가? 이게 이렇게 어렵나? 왜 중도가 없어 중도가. 아, 다혈질과 계속 싱글벙글로 웃는 사람. 연봉도 딱 그 중간점 딱 될 것 같아요. 극과 극이다 진짜. 자 그리고 이 밖의 소식 중에 네. 백승호 선수가 잉글랜드 버밍엄 2부 리그 시티. 네. 버밍엄 시티에 입단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울버햄튼이 버밍엄 시티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같은 동네예요. 둘이 엄청 친하죠 또. 네, 덜 외롭겠어. 계약 기간 후련한 영상도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영입 과정을 보니까 이것도 좀 재밌던데 네네네. 원래는 썬더랜드 그렇죠.
썬덜랜드에서 굉장히 백승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당시 썬덜랜드 감독이 모브레이 감독인데 이 감독이 백승호를 원했다고 해요. 그 썬덜랜드와 거의 이제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이 감독이 한 달 전에 경질됩니다. 어머. 경질되면서 썬덜랜드 근물살이 뚝 끊기고 그러겠네.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 감독이 버밍엄 시티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버밍엄 버밍엄 시티에서 시티로. 또 다시 근물살이 글로 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입이 된 출전은 거죠. 많이 할 수 네, 있겠네요. 감독이 픽했네요. 근데 버밍엄 시티 이 그 모브레이 감독 이전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웨인 루니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45일 만에 경질됐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이 스토리가. 네, 빨리 네. 경질되셨네. 버밍엄 시티가 보면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2부 리그에서 20위쯤 있지. 20이에요. 20위. 강등될 수도 있겠네요. 위기죠. 그리고 지소연 선수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시애틀 레인 FC에 입단해서 지금 KC 유진 페어가 이번에 미국 여자 축구 네. 팀. LA 연고를 둔 에인절 시티에 입단을 했죠. 그래서 지소연 선수와 맞대결을 하게 됐다. 네. 한국 축구의 코리안도 미래와 현재가 오. 맞대결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시애틀은 강팀이더라고요. 지소연 선수가 간 시애틀은 지난 시즌에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던 강호입니다. 다시 한번 우승컵을 올릴 수 있을지 한국에서는 좀 아쉬웠죠. 아쉬웠죠. 아쉬워. 네, 네.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근데 워낙 센 팀하고 붙어서 현대제철. 현대철이 워낙 세니까 지소연 선수는 뭐 일단 대학교 이제 한양 그 당시에 한양 여전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 졸업할 때부터 미국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죠. 그 20세 월드컵 다녀와서 한 인터뷰도 여자 축구는 미국이 제일 세기 때문에 세죠. 미국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유럽도 많이 세졌죠 지금. 잘 되다가 진행이 되다 갑자기 좀 진행이 안 되면서 일본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 미국에 결국은- 가네요. 가게 된 거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건.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호주전 이틀밖에 못 쉬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되기보다는 경기를 못 뛴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못 뛴 선수들. 네. 그러니까 이 네, 선수들의 경기력. 그 경기 감각이 지금 보면 그걸 했었어야 되거든 조별리그에서. 네. K리그에서 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12월 초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경기도 못 안 뛰고. 하나도 안 하고 있죠. 2달 만에 경기를 뛰는 거예요. 매 경기 너무 풀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플랜 B가 이게 기회가 안 돌아갔죠. 불안한 거죠. 네. 자 다음 주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기대되네요. 와. 다음 주에 하성룡 기자가 서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호주를 꺾는다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아마 하고 4강전까지 4강전까지 하고 치르는 만나네요. 거네요. 자 다음 주 기대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우승. 웃음.